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아하 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4조 원대 모바일 쇼핑 시장, 소셜 커머스가 점령. 오늘 하루만 반값 할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쇼핑하는 풍경을 요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모바일 거래가 날개를 달면서 소셜 커머스 앱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여성 소비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소셜 커머스는 할인 쿠폰 공동구매 웹사이트인데 특히 모바일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현재 4조 원쯤 되는 모바일 쇼핑 시장을 소셜 커머스가 장악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는데요. 모바일 시장에서 소셜 커머스 업체의 약진은 기존 G마켓과 같은 오픈마켓들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연간 거래 총액 규모는 오픈마켓이 소셜 커머스보다 7배에서 10배쯤 큽니다. 하지만 모바일 거래에서는 두 시장이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죠. 국내 3대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대표적인 업체들 모두 지난해 6천억에서 7천억 원쯤 되는 거래 실적을 올렸다는 건데요. 스마트폰 대중화와 함께 홈쇼핑, 대형마트 같은 유통업체도 앱을 출시하면서 모바일 쇼핑 시장 자체도 커졌습니다. 물건은 직접 보고 사야지 하는 생각에 인터넷이나 모바일 쇼핑을 꺼렸던 소비자들이 쇼루밍족으로 진화하면서 모바일 쇼핑이 많아진 건데요. 쇼루밍족은 구경은 매장 가서, 구매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소비자들이죠. 경기 불황으로 소비자가 가격에 민감해진 데다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소셜 커머스는 활용도가 높습니다. 많은 제품을 한꺼번에 내놓지 않고 몇몇 상품을 자체적으로 선별해 값싼 조건으로 제한하는 형태를 띠고 있죠. 이것이 PC보다 작은 모바일 화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이유입니다. 그러나 할인 전 가격을 부풀려 할인율을 크게 표기하거나 유명 브랜드의 위조품을 정상 제품인 것처럼 팔아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 만큼 높은 할인율에 현혹되지 말고 제품을 꼼꼼히 비교 분석한 뒤 구매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예, 그래도 쇼루밍족은 알뜰하게 구매를 하니까 괜찮은데 요즘 같은 이 모바일 시대에는 이런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유비쿼터스 쇼핑 왕국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지 않으면 큰일 날 듯한 이런 멘트를 PC나 홈쇼핑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고 다니는 휴대폰에서 계속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가격 비교에 너무 열을 올리는 편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것도 비용인데 이게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구매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런 것들도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자. 오늘의 이익보다는 내일 더 필요한 일을 하자. 함께할 때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기에 함께 더 멀리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김윤경의 생생경제. 예,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맞으면서 이 개인정보가 쉽게 새나가고 거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출 모집인을 없애자 이런 방안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카드회사 세 곳에서 빼낸 개인정보를 돈 주고 사간 사람들이 바로 대출업 관계자들이었는데요. 일면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대출 모집인들만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단법인 희망살림의 김지희 간사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출 모집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네. 전화 받았을 때 고객님 하면서 좋은 대출 상품 추천하는 그런 분들이 대출 모집인인가요? 예, 맞습니다. 대출 모집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네. 대출 모집인 제도라는 거는 금융회사랑 계약을 맺고 대출 상품을 소개를 해주거나 거기에 상담을 해주거나 또 관련 서류를 전달 등을 이제 하는 분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개인 대출 상담사라는 분들이 있고요. 이제 이분들은 소속이 되어 있는 대출 모집 법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1996년쯤 해서 지점수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적었었던 외국계 은행에서
통해서 처음 이제 활용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이제 제1금융권 은행뿐만 아니라 이제 저축은행이 또 있고 할부금융, 보험사 뭐 여러 곳에서 네. 대출 모집인 제도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 모집인 제도랑 또 별도로 대부업체랑 계약을 맺고 대부업 대출을 중개하는 대부 중개업 제도라는 것도 있어서요. 이것도 이제 대출 모집인하고 비슷하게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이제 대출 모집인에 의해서 신규로 대출 모집을 한 금액이 네. 2011년도에 55조 8,958억 원, 2012년도에는 58조 5,102억 원으로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었는데 네. 2013년도 상반기에는 31조 979억 원을 모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담사들이 가져갔던 수수료가 3,025억이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들 이제 대출 모집인들을 활용하고 있는 이제 금융회사가 신규 가계 대출을 일으켰을 때 이제 30% 정도의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가요? 근데 이 대출 모집인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네. 이 은행 같은 법인에 소속돼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법인과 계약을 하는 분들인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가장 좀 아래층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을 규제를 하면 개인정보 유출이 없어지나요? 이분들을 규제를 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없어진다, 예.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게요. 네. 그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를 사고 파는 게 개인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또는 이제 기관을 통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이 부분들만, 이 사람들만 규제를 한다고 예. 개인정보 유출이 없어진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예. 그런데도 이 대출 모집인 제도를 폐지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디에서 이런 네, 네.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유는 뭔가요? 대출 모집인 제도를 이제 폐지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네. 일단은 이제 1금융권에서부터 이제 이 얘기가 나왔었던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됐었던 게 이 카드사에서 정보 유출이 됐었던 게요. 그 대부업체들이 이제 영업을 하다가 네. 그게 이제 적발이 되면서 문제가 더 심해진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단순히 그 상담사들만 규제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거는 아니고요. 예. 그 현재 그 대출 모집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련 법규가 없는 상태로 10년 이상 계속 방치가 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소비자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대출 모집인이라고 하시는 이 분들은 지금 이제 보험 모집을 하시는 분들처럼 어디 이제 소속되어 있었다라고 하기 좀 어려운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지위력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예. 이 부실한 대출 모집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불법적인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그 회사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대출 모집인을 이용을 하게 되면 영업적으로 이제 그 영업 비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네.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 대출 모집인 제도를 계속 유지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네, 그 대출 모집인을 통해서 줄어들었던 영업 비용을 뭐 대출 금리에 반영을 했거나 그랬다면 그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고요. 또 대출 모집인들이 이제 또 무차별적으로 이제 스팸 발송을 하거나 네. 또는 이제 대출 가정을 하는 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 보면 실상 소비자 보호가 이제 외면된 상태로 계속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대출 모집 제도에 대해서는 없애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네. 그리고 법적인 근거도 없다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지금 이제 법이 없고 지금 현재로는 이제 모법 규준에 따라서 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그 대안이 따로 없는 예, 거죠. 없는 거네요. 네, 저희 맞습니다. 생생경제팀에서 오전에 네. 이 대출 모집 네. 팀장을 하다가 그만두신 분과 인터뷰를 시도를 했어요. 성사가 네. 안 되기는 했는데 그분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출회사 사장이 개인정보를 사오면 이걸 엑셀 네. 파일에 저장을 해서 어떤 전화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은 시스템이 알아서 자동으로 번호가 돌아가면서 아주 임의대로 스팸 전화를 건다 그래요. 그러면은 대출 모집인들이 통화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지희 간사님도 이런 과정 알고 계셨나요? 네, 이런 거가 있고요. 이제 보통 이제 전화해서 하는 이제 영업 방식을 TM이라고 하잖아요. 텔레마케팅? 예.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방법은 이제 오토콜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프로그램에다가 그 사람의 이제 전화번호를 미리 입력을 해놓으면 이제 이미지로 전화가 걸려서 연결돼서 이제 받은 사람하고 상담하러 직접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아웃바운드라고 하는 그 전화 영업을 하시는 그런 이제 텔레마케터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스팸 문자도 비슷하게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스팸 같은 경우는 이제 대량으로 이제 한꺼번에 일괄만송이 나가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스팸을 이렇게 받으시면 차단을 한번 하기 때문에 이제 이쪽 업체에서는 그때그때마다 발신번호를 이제 바꿔서 보내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요. 또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할 경우에는 또 ARS 콜백 시스템이라고 해서요. 전화가 걸려온 그 번호를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다시 전화를 하게 되는 거죠. 나름대로 되게 체계적이네요. 네, 그런 방법을 많이 응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저는 이제 스팸 문자나 전화를 받아서 그걸 차단을 시키면 비슷한 번호로 또 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런 식으로 바뀌거나, 관리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이번에 개인정보 유출이 얘기가 됐던 그날 새벽에 스팸 문자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네, 맞아요. 대책이 나오면서 살짝 줄어들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뭐 좀 영향을 미친 걸까요? 아무래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고요. 그 이제 스팸이 이제 줄어드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오지 않았었던 문자들이 더 이제 많아져서 이제 단순히 이제 대출과 관련되는 문자는 좀 줄어들었는데 그것과 이제 무관한 뭐 그 대출이 아닌 뭐 전화 같은 경우에 뭐 이제 그런 거 많이 있죠. 뭐 핸드폰 바꾸라는 연락이라든지 이런 전화 외에 뭐 이제 예전에는 이제 좀 많이 좀 차단이 됐었던 성인 관련 게임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오고요. 이게 별도의 되게 많은 연락이 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회사든 개인이든 이 남의 정보를 돈 주고 사서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이제 이름이나 주민번호가 포함된 정보를 파는 것은 이제 명백히 불법이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빅데이터 마케팅이라고 그래서 이름이랑 주민번호를 이제 뭐 한두 글자씩 이렇게 가려서 이제 유통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그동안 유통이 됐었던 다른 정보랑 결합을 하게 되면은 개인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그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거죠. 불법인데도 하는 건 돈이 되기 때문이겠죠? 네, 당연히 이제 돈이 되니까 하는 거고요. 이제 사실 이제 대출을 알선하거나 이제 중개에서 이제 받을 때 이제 수수료라는 게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적발이 된다 하더라도 약간 이제 벌금만 물게 되거나 뭐 심한 경우엔 자격이 취소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대출 모집인들은 이렇게 좀 조직적으로 움직이나요? 아니면 개인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좀 있나요? 대출 모집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인 상담사가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대출 모집을 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개인 상담사로는 이제 근무를 하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법인 소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법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험으로 이제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제 보험 대리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험 대리점이나 이제 또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출 모집 법인 같은 경우에는 금융에 가는 기관이 아니니까 기관의 관리를 받지 않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금융 감독 기관에서도 이제 이들을 따로 관리를 할 수 없게 되고요. 이제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 회사를 통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분들은 이제 모집 실적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평균 수수료가 이제 은행권 같은 경우가 0.4% 정도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크게 주택담보대출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건당 금액이 굉장히 좀 큰 편이고요. 저축은행에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6% 가까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업체는 그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6월 이제 수수료율에 대해서 상한선을 두었어요. 그래서 최대 5%를 넘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출 모집인을 활용하는 이제 대출이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기관에서 이제 신규 가계 대출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네, 많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상반기 이제 대출 모집인들이 가져간 수수료가 3,025억 정도 되니까 꽤 많은 금액을 가져간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최대 5%를 못 넘게 한 거, 수수료를, 그거는 어떤 법이 이렇게 규제를 한 건가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대출과 관련돼서 이제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또 이분들이 이제 지위는 열악한데 수수료율 때문에 너무 많은 대출을 끌어들이고 거기에 대한 이제 부작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말 상한선 5%를 넘기지 않게 하자라는 이제 수수료율에 대한 제한선을 둔 거죠. 그래서 이게 법령이라기보다는 시행령으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한 1억 대출을 받게 중개를 해주면 한 100만 원 정도, 98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게 되는 그런 0.4% 정도. 예. 그리고 또 간접 고용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어요.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별적으로 하시기가 어렵고 또 은행에 직접적으로 고용해 되시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 그 대출 법인이라는 곳을 통해서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입장을 더 심하게 하시는 경우들은 이제 일단은 그래도 이 회사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직원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다단계 형태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금융회사에서는 이제 영업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이런 형태로 계속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금융사가 아니니까 금융감독 당국의 이제 관리를 피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그들이 간접 고용을 하는 거에 대한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듣게 되는데 간사님은 그러면은 대출 모집인 제도는 없애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네, 제 생각에는 없애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 대출 모집인 제도에 관련돼서 이제 그 법규가 없는 상태고 지금 이 법규가 아니라 이제 모집 기준에 따라서 모범 기준이라는 거에 의해서 지금 이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 많이 키워진 상태고요. 또 최근에는 대출 모집 법인이 또 많이 늘어났고 훨씬 더 조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출 모집 법인은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대출 모집인 제도를 금융사에서는 이제 영업비용 절감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이 영업비용 절감된 거 가지고 대출 금리에 뭐 반영을 시켜서 더 다운된 금액으로 뭐 대출을 주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반면에 대출 모집인들의 그 무차별적인 스팸 발송이라든지 또는 대출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실상 소비자 보호가 외면된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은 사실 소비자의 미래 상환 능력을 따져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매우 전문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금융사에서 이제 직접 관리를 해야지 이걸 간접 고용을 하게 된 상담사를 통해서 하게 된다면 오히려 소비자 피해가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 제도는 없애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대출 모집인이라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서 뛰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은 비용을 줄인다고 하지만 그 비용이 고스란히 책임을 안 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고객들에게 돌아온다. 이런 얘기로 제가 들어야지 되겠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단법인 희망살림의 김지희 간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우 지킴이 이승기입니다. 그냥 소고기랑 한우, 겉모습만으로 구분하긴 어려우시죠? 구입하는 한우의 라벨을 확인하세요. 등급과 혈통, 품종의 이름까지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한우 자조금. 네, 잠시 후 4부에서는 노무 상담이 있습니다. 상담이나 의견이 있으시면은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앱 예스에서 YTN 생생경제 프로그램에 참여 메시지나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여보, 우리 집 도로명 주소 알아? 그럼 당연하지. 대안길 5번이잖아. 벌써 알고 있었네? 도로명 주소는 도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 건물이 순서대로 있으니까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만 기억하면 쉬워. 와, 알려주기도 찾아가기도 정말 편하겠네. 네. 가끔 민원 신청할 때도 우편물을 보내거나 길 찾을 때도 이젠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나 주소 찾아 앱에서 우리 집 주소를 꼭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안전행정부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은경의 생생경제.
올해 신입사원을 뽑을 때 도입하려던 대학 총장 추천제를 전면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채용하려고 할 때마다 20만 명 이상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삼성 취업을 위한 사교육 시장까지 만들어지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역과 학력 등으로 가르지 않고 열린 채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총장 추천제를 도입을 한다고 해서 논란이 일자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삼성이 전국 200여 개 4년제 대학에 통보를 했다는 대학별 할당 인원이 공개가 된 것이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어제까지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를 삼성이 차지하는 이 기현상, 정말 삼성이 뭐길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이 뭐길래 삼성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을 대학에 할당을 해주나요? 게다가 삼성과 재단이 관계 있는 성균관대에 가장 많은 인원이 할당됐다는 점, 영남권 대학이 호남권 대학에 비해서 인원이 많다는 점, 여자대학 할당 인원이 적었다는 점도 반감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할당제 자체도 삼성의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백과 줄, 성차별이 들어있다니 오만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삼성을 선호하는 것,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삼성이라면은 꼭 여기에 매달릴 가치가 있을까요?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일하던 직원이 힘들어서 목숨을 끊었고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졌지만 산업재해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한 가족의 실화를 담은 영화 또 하나의 가족이 만들어졌습니다. 사회적 책임과 윤리가 최대 이윤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기업, 그 기업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순수하지만 깊게, 부드럽지만 진하게, 우유에 꼭 맞는 로스팅으로 더 깊은 커피향. 역시 맥심이죠? 우유를 넣어도 향이 깊은 맥심 화이트 골드 커피 믹스.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패하지 않는 창업법 2탄입니다. 판매업 창업으로 실패하지 않는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외식업보다는 판매업 창업을 희망하는 창업자가 꾸준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굳이 더 낫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었는데 예.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 외식업, 판매업 어떤 게 좋다 나쁘다 네. 뭐 이렇게 판단하기는 뭐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외식업 같은 경우는 진짜 경쟁도 치열하고 그리고 직접 1차 식품의 원재료를 가지고 제조, 서비스까지 해야 되는 외식업보다는 완성품을 가져다가 판매만 하면 되는 이런 마진을 남기는 네. 이런 판매업 창업이 아무래도 남보기에 깨끗하기도 하고 네. 운영 관리의 편의성도 높다는 차원에서 늘 여성 창업자들이나 초보 창업자들 경우는 아무래도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뜨거운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 규모는 외식업과 비교하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사실 외식업 시장 규모 우리나라에서 지금 추산기로 한 어깨 추산기로 50에서 60조 원 추산하고 있는데요. 판매업 창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의류업 같은 경우는 예. 20년 전에 한 20조 원 시장이 지금 현재는 한 40조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많이 컸네요. 예. 최근에 그 판매업의 주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대형 할인마트부터 시작해서 백화점, 특히 2000년 이후에 이런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네. 쇼핑몰 시장이나 이런 옥션 지마켓으로 대변되는 전자상거래 시장, TV 홈쇼핑 시장 이러한 시장이 예. 상당히 업태별 각축전이 좀 심하다 보니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런 거대 공룡과도 같은 이런 대형 유통업체와 예. 맞서면서 작은 내 가게를 가지고 판매업을 한다는 게 참 녹록치 않겠다 이런 거를 늘 시장의 상황은 좀 치열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런 소상공인 입장에서 판매업 시장에서 많이 좀 눈에 띄는 아이템이라면 네. 역시 여성 대상 보세 의류라든지 네. 또 아이를 키워본 이런 여성 주부 입장에서는 유아동복 의류점이나 뭐 패션 액세서리점, 그다음에 구제 의류, 가방, 모자, 신발 같은 잡화점 이런 판매업 창업 같은 경우 늘
뭐 창업자들의 좀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네. 최근 시장에서는 뭐 헬스 뷰티 관련 판매점이라든지 아웃도어 관련 판매점, 뭐 유기농 식품, 뭐 야채 첨가 판매점, 휴대폰, 아이스크림, 도너츠 같은 이런 음식 판매점까지 사실 판매업 시장은 이런 외식 시장과 이런 반대되는 또 다른 한 축으로서 네. 늘 창업자들에게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이 잠깐 언급은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상가 권리금 문제 얘기하면서도 한번 예. 짚었는데 예. 그냥 작고 굉장히 독특하고 이런 판매 업체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프랜차이즈들이 다 들어오게 되니까. 맞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최근에 대만 상권이나 홍콩 네. 상권 이런 곳에 가서 일본 상권만 비교해 보더라도 좀 다른 것은 정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브랜드 일세 네. 예를 들어서 그 대기업 위주의 유통업체들이 사실 거의 시장의 패러다임을 리드하고 있는 반면 뭐 대만이나 홍콩이나 이런 데 보면 독립 판매점들 매장들이 아주 많고 네. 특히 작은 가게들이 하나의 상권 이런 그 상가를 이루면서 네. 좋은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않은 게 상당히 좀 안타깝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틈새를 비집고 어떻게 판매점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건 늘 고민일 것 같습니다. 네. 아이템을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사실 아이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최근에 이 판매업을 하셨던 선배 창업자 예를 하나 잠깐 들어드리면 지금 현재 지금 50대 중반의 이 사업자인데 이원종 대표라는 분인데 네. 이분은 처음에 대기업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던 끝에 이분은 경기도 안산이 집인데 저 전라도 해남 땅끝마을까지 가서 네. 8박 9일 동안 안산까지 걸어오신 분이에요. 예.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내가 사업을 왜 해야 되지? 뭘 잘할 수 있을까? 네.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여력,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못할 수 있는 거, 혼자 해야 되는가, 가족이 같이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고 이분이 결정한 것은 역시 내가 좋아했던 것은 산이었고 네. 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아웃도어와 등산복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등산복 브랜드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브랜드 하나를 정해서 네. 찾아갔더니만 투자 금액이 4, 5억은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러면 메이저 브랜드니까 안 되나 보다. 그래서 2등 브랜드를 붙잡고 그 브랜드를 무턱대고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 브랜드를 경기도 안산에서 창업하기 위한 장문의 사업 계획서를 썼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업 계획서를 제가 직접 본 적도 있는데요. 예. 그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그 브랜드를 찾아갔더니 야 정말 자기 브랜드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온 창업자에게 그 지금 이현종 대표의 자금 상황에 맞게 최대한 방법을 찾아드리겠다 해서 지금도 작게 오픈해서 네. 지금 오픈한 지 거의 이제 5년 정도 넘으니까 최근에는 30평 가게로 확장 개업한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즉 뭐냐면 판매업 아이템 선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의 요즘 공급 수요의 좀 법칙을 좀 유난히 치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대기업 브랜드의 틈새 판매 아이템 과연 어떤 게 나을까? 네. 아니면 기존 대기업 브랜드의 가맹점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브랜드의 생명곡선을 잘 따져보면서 이 아이템이나 브랜드를 결정하는 게 분명히 중요하고요. 네. 또한 동시에 자기가 관심 갖는 분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그러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몰입할 수 있고 인생 희망도 책임질 수 있는 좀 이러한 아이템. 마지막으로는 역시 해당 아이템에 투자되는 이 나의 자금대에 맞는 아이템, 내 자금대로 할 수 있는 브랜드, 할 수 있는 아이템은 어떤 것인가를 상권에서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친 다음에 아이템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8박 9일 동안 도보로 걸으면서 정말 이런 구상을 떠올리고 구체화시켰다니까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생각나요. 물론이죠. 네, 시애틀까지 이렇게 차를 몰고 가면서 책을 온라인으로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그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걸 한번 좀 깨닫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 대리점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 독립 판매점을 할 것인가 이것도 참 갈림길에 서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뭐 요즘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먼저 이 판매업 브랜드 독립점을 따지기에 앞서서 소비자들의 소비 취향은 어떤가, 내가 하려고 하는 품목에 소비자들은 과연 브랜드를 원하는가 독립점을 원하는가. 사실 가로수길 같은 경우도 초기 형성될 때는 브랜드 매장은 아니더라도 작은 가게, 아기자기한 가게 때문에 그러한 살거리를 살려고 하는 소비자들 때문에 그런 상권이 형성이 됐는데 저는 브랜드 매장
매장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브랜드 매장에 지금 현재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어느 정도인가, 네. 즉 해당 브랜드의 생명곡선, 라이프 사이클을 좀 정확히 판단해 보고 결정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해당 브랜드가 눈에 들어온다면 그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기존 가맹점주분들을 무작위로 한 10분 정도만 만나보더라도 이분들은 지금 현재 운영 만족도가 어느 정도이겠다. 어떤 그거를 보면서 네. 브랜드 결정을 한다면 후회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세 번째는 똑같은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네. 일반 대리점이 있고 위탁 매장도 있거든요. 네. 위탁 매장 같은 경우는 투자 비용도 약간 줄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판매업에서 걱정인 예를 들어서 재고 걱정이나 이런 건 부담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탁 매장으로 할 수 있는 브랜드인지 일반 대리점으로 네. 오픈해야 되는지 이런 거 좀 잘 볼 필요도 있고요. 동시에 이런 최소한 요즘 뭐 인기 있는 유명 신발 대리점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아웃도어 대리점 같은 경우는 투자 비용이 뭐 수도권 기준으로 본다면 5억 원 이상 투자되는 매장이 상당히 그렇군요. 많습니다. 예. 또 이 중에 거의 70-80%는 점포 구입 비용이기 때문에 역시 마지막은 투자 비용 대비 예상 수익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거 좀 따져보면서 브랜드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내가 독립점포를 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사실 독립점이라고 한다면 소비자 가치로 역시 본다면 독립점도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야 저거 유명 브랜드인가 봐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브랜딩 작업이 좀 선호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를테면 독립매장이라도 예. 어떤 나만의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외관 간판 붙이는 것부터 외관에서부터 기존 가맹점 브랜드에 못지않게 네. 좀 세련되게 꾸미는 건 기본이겠고요. 동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경쟁력 있는 상품 공급 라인에 대한 확보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의류점이라면 동대문에서 사입할까 남대문에서 사입할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경쟁력 있는 사입 루트가 어느 곳인지를 네. 이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을 정하는 이런 사전 시장 조사가 상당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동시에 어떻게 보면 초보 창업자라고 한다면 사업 초기에는 내가 직접 상품 보는 안목이 없다고 한다면 전문 사입자를 채용해서 네.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채용하면서 초기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는 이런 방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판매업 창업으로 성공하신 사람들의 어떤 패턴이나 스타일이 있나요?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떤 스타일인가요? 이를테면 저는 첫째 예. 사람 만나는 그 자체가 너무나 즐거워하는 스타일. 네, 예, 역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만나는 그 자체가 정말 대고객 친화력이 정말 높은 사람들. 네. 쉽게 얘기하면 영업력이 좀 높겠다. 네.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판매업에서 성과 창출이 용이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만약에 이런 고객 친화력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판매업의 영업력의 교과서 같은 분들은 이런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판매 여직원들이 아마 교과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판매 여직원들은 지나다니는 주부님들의 옆모습만 봐도 예. 이분이 얼마짜리 고객인지를 금방 그래요? 판단할 수 금방 있다. 스캔이 되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 사실 뒤에서는 비록 딴소리를 할지언정 앞에서만큼은 정말 깍듯이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스타일을 만약에 처음부터 갖출 수가 없다면 네. 이걸 좀 학습할 필요도 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인상을 웃는 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심지어는 연기학원까지 등록하면서 그래요? 자기의 인상을 예. 바꾸시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런 판매업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예. 사람과 만나서 거부감이 없고 사람을 만나면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 줄 수 있는 나의 스타일, 나의 인상 이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만 네. 이 판매업의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패를 줄일 수 있는 체크해야 될 내용을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시죠. 요즘 판매업 시장이 사실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대형 할인마트, 온라인 쇼핑몰, 네. 기존 대형 브랜드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나만의 상권, 나만의 아이템 참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좀 수익성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저는 특히 작은 돈으로 판매업을 하신다면 네. 5천만 원 내에 창업할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작은 돈을 들여서 확실한 이 돈의 가치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사업기간, 네. 사업기간 내에 해야 될 것은 판매업의 달인 가게를 좀 찾아가서 그 달인의
좀 종업원이 되든 달인의 수제자가 좀 돼서 네. 그 달인이 지금까지 5년, 10년 이상 쌓아온 그 스타일과 노하우. 그 영업 노하우를 예. 직접 무릎 꿇고 배울 수 있는 예. 이런 슬로우 창업법을 좀 시도해 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이 늘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아, 물론이죠. 휘하에 들어가서 배워라 아, 라는 물론이죠. 부분인데 예. 항상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스타트 비즈니스 김상훈 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김윤경의 생생경제 노무상담하는 날입니다. 노무법인 H의 정현주 노무사가 답변을 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금요기획 때 나오셔서 예. 통상임금 관련해서 정말 자세히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근데 예. 정말 청취자들 반응도 뜨거웠는데 지난주에 고용노동부 지침이 또 발표가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건가요? 뭐 기존의 이제 법원 판례 내용,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내용을 이제 좀 잘 풀어서서 했다라는 게 이렇게 노동부 지침인데 네. 노동부의 이제 지침 내용을 둘러싸고 이제 한 2개 정도를 노동부가 명확하게 이렇게 좀 판례 내용을 해석을 했어요. 첫 번째 좀 이슈되는 게 상여금에 네. 한해서 신의칙이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3년치 소급 청구를 못 하는데 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 안 되는 케이스는 재직자에게만 준다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라고 네. 노동부가 명확하게 좀 밝혀놨습니다. 이게 이제 노동계에서 상당히 반발을 좀 네. 일으키고 있는데 그 지난주에 고등법원 판결에서도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라는 판결이 나와서 아마 예. 이게 좀 더 확정된 거 아닌가 이렇게 네.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기성도 또 강조가 되지 않나요? 네, 특히 이제 고정성에 관한 네. 부분이죠. 고정성에서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걸 좀 명확히 했다는 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신의칙, 그러니까 네. 3년치 소급 청구를 못한다라는 측면을 얘기를 하면서 단체 협약뿐 아니라 취업 규칙에 정해져 있어도 청구를 못한다라고 이제 노동부에 했기 때문에 예. 노동부의 해석이 이제 기업 측에는 상당히 유리하지만 네. 예, 그 좀 달리 해석하고 싶어하는 근로자 측에는 좀 불리하다는 측면에서 네. 양대 노총이 이제 그 투쟁을 이제 좀 선언하고 나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세요? 예, 뭐 제가 그거 다 알면 굉장히 좋은데요. 네, 예. 뭐 제 예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마 그 노동계에서도 투쟁을 이제 기조를 유지하고 네. 예, 경영계에서는 노동부 지침을 그대로 준수하려고 하는 것이 4월 달에 있는 그 통상임금을 둘러싼 법령의 개정이 예정되어 네. 있습니다. 이때 이제 서로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가도록 하는데 네. 아마 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사이에 노사관계의 어떤 그 이 해경원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아마 네. 입법 과정에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올해 정말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담 내용 알려드릴게요. 8225님인데 제가 보험 설계사로 입사를 했는데 교육을 다 받고 마지막 날에 등록 기준에 미달됐다고 해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입사를 할 때 교육 기간 동안 80만 원과 함께 노트북을 준다고 했는데 둘 다 받지 못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80만 원이라도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예. 이분은 이제 첫 번째 이슈가 네. 그렇습니다. 보험 설계사 같은 경우 현재 근로자로 인정이 좀 잘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네. 말이냐면 예. 근로자로 인정이 됨과 동시에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보호막을 하나 가지게 되는 셈인데 네. 보험 설계사 같은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특수고용직이라고 해서 예. 예, 근로자로는 인정하지 않고 산재보험에서만 조금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 이 교육비 네. 8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해서 만약에 근로자라면 임금으로서 당연히 청구할 수 있을 텐데 이 경우는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서 네. 어떤 계약 조건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군요. 예.
계약 조건이 네. 교육을 받기만 하면 무조건 주기로 했다면 네. 당연히 민사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네. 근데 이제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해서 실제로 우리 보험모집인으로 등록이 되어야만 그 돈을 준다라는 조건이었다면 못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직종이 또 있나요? 예,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학습지 선생님 네.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자니 아니냐 조금씩 회사마다 좀 갈리고요. 네. 골프장 캐디, 예. 화물차 지입차주. 네. 근데 독일이라든가 선진국에서는 현재 근로자 영역에서 좀 보호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독립사업자로 이렇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았군요. 예. 그리고 2502님인데요. 경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 저녁 시간 1시간씩 2시간, 야간은 24시에서 4시까지 4시간, 총 6시간의 시급 급여를 안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 이래도 되는 건가요? 불법 아닌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총 지금 6시간 동안 네. 실제로 쉬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네. 사무직 근로자 같은 경우 점심시간이 보통 12시에서 1시까지잖아요. 네. 그러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면 원래는 9시간인데 점심시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 지급에서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경비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이 실제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가. 네. 예. 그리고 이분이 주무시는 동안 대신해서 경비를 봐줄 사람이 있는가에 따라서 네. 휴게 시간으로 인정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실제 쉴 수 있다면 급여를 못 받으시는 건데 네. 저렇게 정해놓기만 하고 알고 예. 보면 그 시간에 순찰을 돌았다든가라고 예. 할 때는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경우는 회사가 위법한 경우가 되겠죠. 2500님이셨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상담입니다. 2318님인데요. 공사장 일을 하다가 지난 7월에 낙상 사고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입원비를 모두 물어주고 보상비 500만 원에 또 빨리 나으면은 재출근을 시켜주겠다 이런 공증까지 한 상태였는데 후유증이 심해져서 출근을 다시 하기는커녕 보상비로 받은 금액까지 모두 치료비로 쓰고 말았습니다. 회사에서는 합의금을 모두 줬으니까 더 이상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 그리고 재출근도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받아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상담하셨습니다. 당연히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산재를 지난 7월에 당하셨으니까 산재 보험 급여 청구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치료비라든가 일 못하는 동안의 휴업 급여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건 근로복지공단에서 3년 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네. 내가 낙상 사고로 이렇게 저렇게 당했고 그간에는 회사를 준 돈 갖고 어떻게 했다라는 걸 자세하게 경위를 써내신다면 네. 향후에 치료비하고 치료하는 것 때문에 일을 못했던 휴업 보상까지 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안 되느냐라고 하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내외국인 상관없고 회사가 이제 도장을 찍어주도록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도장을 안 찍어주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 상관없습니다. 도장 안 찍어줘도요? 예. 근로자가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네. 바로 가시면 되고 회사가 산재 가입이 안 돼 있는데요라고 하신다면 그 경우는 회사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근로자가 받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복지공단을 통해서. 예, 그래서 있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예. 가셔서 보험급여 청구를 하시고 네. 지금 만약에 회사가 나가라라고 예. 하면서 이제 그 해고를 하시는 거는 완전히 부당 해고입니다. 만약에 그렇군요. 근로자가 잘못한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 산재를 받아서 치료하는 기간 중에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외국인이라서 아마 우리나라 법률이 조금 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일하다가 다친 경우는 충분히 그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근로복지공단으로 먼저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로부터 보상받았던 예. 건 아무 네. 상관없습니다. 보상비 500만 원을 받고 추가 보상을 또 받을 수가 있나요? 회사로부터? 예, 이제 그런 경우는 예. 회사가 책임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네. 낙상을 할 수밖에 없는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다든가라고 네. 할 때는 회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좀 더 발생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거는 좀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건설회사 현장직 사무정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순차적으로 사람을 해고하고 있는데 곧 해고될 것 같습니다. 보너스를 받기 전에 해고되면은 보너스를 받을 수가 없나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이분 같은 경우는 보너스는 네. 상여금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회사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인데 네. 재직자에게만 주기로 했다면 예, 알겠습니다. 받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법인 H의 정현주 노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아, 굶게 이 정도 피자면 강남필인디. 아, 우리 돈 많아라. 점심엔 5,900원 맞습니다. 스마트 런치 진짜로 피자가 5,900원. 점심이 기다려지지 않니? 그니까 16km 복합 연비, 스포츠 주행 모드 탑재,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 이 모두를 가진 또 하나의 그랜저. 28년 그랜저의 혁신을 하이브리드로 이어가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삼성의 대학 총장 추천제 결국 안 하겠다고는 했지만 참 마음에 안 들어서 몇 말씀 드렸더니 7434님께서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 직구본색 정말 후련합니다. 안녕들 못한 우리들 청춘이 오만한 졸부에 일침을 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바로 잡아드릴 게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졌지만 산재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제목이 원래는 또 하나의 가족이었는데 또 하나의 약속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